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비록 12월이라 할지라도 햇볕이 마치 봄날처럼 따뜻한 날이 가끔 있는데 그런 어느 날의 일이었다. 피티고무댁 마당에 있는 떡갈나무에는 아직도 말라 비틀어진 붉은 잎이 매달려 있었고 메마른 풀 속에도 아직 옅은 황록색 잎이 악착스럽게 남아 있었다. 스칼렛은 아기를 안고 옆에 있는 현관으로 나가서 양지 바른 쪽에 놓인 흔들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길고 검은 끈으로 선을 두른 새로운 초록빛 샬리 원단으로 된 옷을 입고 그녀를 위해 피티고모가 만들어준 레이스 실내 모자를 쓰고 있었다. 2가지 모두 그녀에게 잘 어울렸으며 그녀 또한 그것을 알고 있어서 이것을 입는 데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처럼 비참한 꼴을 하고 살아오던 끝에 다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콧노래를 부르며 그녀가 아기를 흔들고 있을 때 옆골목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 위로 감아 올라간 마른 덩굴잎 사이로 내려다 보았더니 레트 버틀러가 말을 타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애틀랜타에서 사라진 것은 몇 달 전의 일로서 제랄드가 죽은 바로 직후였으며 엘라 로레나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한때는 그녀도 그가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을 쓸쓸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만날 수만 있다면 하고 열심히 바라고 있었다. 막상 그의 가무잡잡한 얼굴을 보게 되면 그녀는 일종의 죄의식 때문에 어쩔 줄 모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양심 속에는 애슐리와 관계되는 한 가지 일이 남아있었고 레트가 그것을 따지고 드는 것이 싫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아무리 그것을 싫어해도 그가 그것을 반드시 따지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진 않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말을 멈추고 재빠르게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웨이드가 항상 읽어달라면서 귀찮게 조르는 책에 실려있는 그림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귀걸이와 입에 물 수 있는 해적용 칼뿐이야 하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해적이든 아니든 내가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내 목을 찌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현관 앞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들 수 있는 대로 애교 섞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새 옷을 차려입고 잘 어울리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아름답게 남들이 봐줄 때라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를 재빠르게 훑어보는 그의 눈길 속에서도 그녀 자신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새 아기로군. 깜짝 놀랐어, 스칼렛. 그는 웃으면서 몸을 구부려 엘라 로레나의 작고 못생긴 얼굴에서 담요를 벗겼다.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녀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레트? 꽤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잖아요. 정말 그렇군요. 자, 아기 좀 안아봅시다. 스칼렛, 적어도 나는 아기 안는 법 좀은 알고 있어. 난 이래봬도 꽤 많은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어요. 허허, 이 아기는 프랭크를 아주 닮았군요. 단지 구레나룻이 없을 뿐이지. 하기야 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은 곤란해요. 여자아이인거려. 여자아이? 그러면 더욱 잘 됐군. 사내놈은 너무 말썽을 피워서 못 써요. 앞으로 사내아이는 날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거예요, 스칼렛. 사내아이고 계집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아기 같은 것은 낳지 않을 것이라고 앙칼진 말이 혀끝까지 나올 뻔했으나 그녀는 간신히 참아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의 화제가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옮겨지는 불안한 순간을 피하고 싶어서 마음속으로 무슨 좋은 이야깃거리가 좋을까 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다. 재미있는 여행이었나요, 레트? 요번에는 어디에 다녀오셨어요? 아, 쿠바, 뉴올리언스, 그 밖의 여러 곳을 다녀왔소. 자, 스칼렛, 아기를 받아요. 침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손수건을 꺼낼 수가 없어. 똑똑한 아기임에는 틀림없지만 내 와이셔츠에 가슴을 적시는군요. 그녀는 아기를 받아 무릎 위에 안았다. 레트는 유유히 난간에 기대어 은으로 된 케이스를 꺼내더니 그 속에서 시가를 빼들었다. 당신은 자주 뉴올리언스에 가시는군요. 하고 말하고 그녀는 못마땅해서 입을 삐죽이 내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얘기를 안 해주시는군요.
나는 부지런한 사업가요, 스칼렛. 내가 그곳에 가야 하는 것도 내 사업 때문이죠. 부지런하다고요, 당신이? 하고 스칼렛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어댔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 밖으로 나온 이후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아주 기막힌 게으름쟁이잖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라야 고작 도둑 같은 짓을 하는 정상배들이 전주 노릇이나 해서 이익을 나눠 먹거나 양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금을 낼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을 계획에 끼어드는 그런 짓 이외에 더 있나요?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웃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만한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안달을 하고 있어? 그런 짓은 생각하기만 해도 그녀의 감정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신도 곧 틀림없이 많은 뇌물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생길 거요. 당신이 고용하고 있는 그 죄수들 덕분에 상당한 부자가 될지도 모르지. 어머나 하고 그녀는 약간 당황한 듯이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우리 죄수들 얘기를 알았지요? 어젯밤에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술집 현대아가씨로 갔었소. 그곳에 가면 시내 소식을 모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곳은 일종의 소문 어음 교환소 같은 곳이니까요. 부인들의 바느질 모임보다도 더 굉장한 곳이죠. 당신이 죄수를 고용하여 그 천박스럽고 삐뚤어진 갤리거에게 놈들을 죽도록 부려먹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말해주더군요. 거짓말이에요. 하고 그녀는 화가 나서 말했다. 갤리거는 죽도록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내가 주의를 주지요. 당신이? 물론 주의시키지요. 어째서 당신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요? 아니 미안하오, 케네디 부인. 항상 당신의 동기는 비난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조니 갤리거라는 녀석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차갑고 비열한 놈이에요. 잘 주의를 주는 편이 좋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공장 감독관이 순시하러 왔을 때 문제가 생겨요.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쓰세요. 내 일은 내가 신경 쓰겠어요. 하고 그녀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이제 죄수 따위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들 죄수 이야기만 나오면 시기하는 말만 하는 거려. 죄수에 대한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당신은 아직도 뉴올리언스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직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무 자주 당신이 뉴올리언스에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려. 그녀는 즉시 말을 멈추었다. 거기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곳에 애인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당신은 곧 결혼할 거라고요. 정말이에요, 레트? 오래전부터 그녀는 이 점이 무척 궁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질문을 해버렸다. 그러나 레트가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그녀 자신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으나 묘한 질투의 아픔이 희미하게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다. 그의 침착하던 눈이 갑자기 긴장되었다. 그는 그녀의 눈길을 잡고서 그녀가 뺨을 살짝 붉힐 때까지 놓지 않았다. 당신은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오? 궁금해요. 나는 당신의 우정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하고 그녀는 그럴싸하게 말하고 무관심한 척하며 몸을 구부려 엘라 로레나의 얼굴에 담요를 씌워주었다. 그는 갑자기 잠시 동안 웃었다. 나를 좀 보시오, 스칼렛. 그녀는 마지못해 얼굴을 들었다.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당신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에게 전해주시오. 만일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여자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오. 나는 아직 결혼할 만큼 꼴불견스럽게 여자를 갖고 싶었던 적은 없었소. 그의 말을 듣자 그녀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왜냐하면 포위전이 한창일 때 그녀는 지금과 똑같은 장소인 이 현관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던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하게끔 대먹지 않은 놈이요. 그리고 그때 문득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만들고 싶다고 비쳤던 것이다. 그녀는 또한 그가 감옥에 갇혔던 그 무서운 때의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부끄러워졌다. 그녀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심술궂은 미소가 점차로 그의 얼굴에 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모처럼 진솔한 질문을 해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허물없는 호기심을 만족시켜드리지요. 내가 뉴올리언스에 가는 것은 절대로 애인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요. 조그마한 아이 때문이요. 조그마한 아이라고요? 너무도 뜻밖의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쩔 줄 모르던 마음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렇소. 나는 법률상으로 그 아이의 보호자니까 모든 것을 돌봐주어야 할 의무가 있소.
그 아이는 지금 뉴올리언스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때때로 그 아이를 보러 가는 것이요. 그래, 선물은 가지고 가시나요? 웨이드가 무슨 선물을 좋아하는지 그 때문에 그가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네, 하고 그는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처럼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어머나, 그랬었군요. 그래, 아이는 예쁜가요? 장래가 염려될 만큼 예쁘지요. 순한 아이인가요? 아니요, 심한 장난꾸러기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할 정도로 장난꾸러기요. 남자아이들은 정말 골칫덩어리요. 그건 그렇고 또 다른 질문은 없소? 그는 갑자기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마치 괜한 소리를 했다는 것처럼. 아니에요. 얘기를 하기 싫으면 그만해도 좋아요. 하고 속으로는 좀 더 듣고 싶으면서도 그녀는 우쭐거리면서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이 보호자라니 정말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하고 그를 난처하게 해주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거요. 사물을 보는 당신의 눈은 매우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잠시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웠다. 그녀 또한 그 대답에 못지않은 날카로운 말을 해주려고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으나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으면 매우 고맙겠소. 하고 이윽고 그는 말했다. 하기야 여자들에게 잠자코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비밀을 지킬 수 있어요. 하고 그녀는 자존심이 상했다는 듯이 말했다. 정말이요? 친구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비밀을 듣는 것은 유쾌한 일이니까요. 자, 그렇게 입을 내밀지 마시오, 스칼렛. 실례되는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호기심 많은 그 성격에도 책임은 있어요. 자, 웃으시오. 그다지 재미없는 이야기에 휩쓸리기 전에 잠시 즐거운 기분이 되는 것이 어떻겠소? 저것 보라니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기필코 애슐리와 제재소 이야기를 할 작정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얼른 미소를 짓고 보조개를 쥐어 보였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도 갔었나요, 레트? 네네, 뉴올리언스에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네? 그렇소.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찰스턴에 있었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요. 저런 안 됐군요. 천만에요.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것이 그다지 싫지 않으셨던 모양이고 나도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조금도 슬프지 않소. 레트,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하면 그 편이 훨씬 더 끔찍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전혀 애정이라고는 없었소. 아버지가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지 않은 적이 내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소.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를 상당히 닮았는데 아버지는 진정으로 자기 아버지를 싫어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성장하자 내게 대한 아버지의 불만은 완전히 미움으로 변했는데 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나의 행동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았소. 아버지가 내게 시키려고 한 것, 내게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은 모두가 지겨운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나는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세상에 내던져진 셈이요. 내게 익숙한 재주라고는 권총을 잘 쏘는 것과 포커를 잘하는 정도여서 이것으로는 누가 뭐래도 찰스턴의 신사가 될 수 없었지요. 그런데 내가 굶어 죽지 않고 포커를 잘해서 돈을 모아 여발한 듯이 생활해 나가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일종의 모욕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모양이었소. 처음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버틀러가의 사람이 노름꾼이 되었다면서 화가 잔뜩 나서 어머니조차 나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을 정도였소. 전쟁 중 내가 찰스턴에서 쫓겨나 있는 동안 어머니는 핑계를 만들어서 몰래 나를 만나러 오곤 했소. 상황이 이러하니 자연히 아버지에 대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생겨날 수가 없었던 거요. 어머나, 나는 전혀 그런 것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전형적인 훌륭한 구식 신사였소. 즉 몰지각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다른 구식 신사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지 못하는 분이었소. 아버지가 나를 의절하고 이미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매우 칭찬하고 있었소.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에게 거역하거든 그것을 도려내버려라 하는 식이었소. 말하자면 장남인 난 아버지의 오른쪽 눈이었소. 그러니까 아버지는 복수심으로 나를 도려내버린 거요. 그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흥미있는 추억에 무서운 눈빛을 나타내면서 하기야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소.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전쟁이 끝나고 난 후 아버지의 누이 동생에 대한 행동이었소. 그 당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 있었소. 농장은 불타버렸고 노는 다시 옛날처럼 늪지대가 되어버렸소. 시내에 있는 집조차 담보로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식구들은 흑인조차 살 수 없는 2개의 방에서 살고 있었소.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 돈을 붙여드렸더니 아버지는 고스란히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보냈더군요. 더러운 돈이니까 말이오. 그 후로 나는 가끔 찰스턴에 몰래 가서 누이 동생에게 돈을 주었소.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그것을 찾아내어 불쌍한 누이 동생을 못살게 구는 것이었소. 그러고 나선 돈을 내게로 다시 보내곤 하였소.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전혀 알 길이 없었소. 아니, 알고 있었소. 내 아우가 애를 쓰며 도와주고 있었소. 하기는 동생 녀석도 돈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도움을 주진 못했지만 그 녀석도 내게서는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았소. 노름꾼의 돈 따위는 재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로부터의 도움도 약간 있었던 것 같소. 당신의 율라리 이모님 같은 분은 매우 친절히 대해주셨소. 다 아는 분과 같이 그분은 우리 어머니와 매우 친한 사이였으니까요. 옷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소. 아,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우리 어머니가 남의 동정을 받다니. 그러한 식으로 가면을 벗은 그를 그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과 어머니에 대한 측은함으로 그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어머나, 율라리 이모가. 그러나 레트, 이모님이 갖고 계셨던 것은 거의 제가 보내드린 것이었어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이었군. 그러나 부끄러워하고 있는 내 앞에서 그런 것을 자랑하다니. 당신의 교양 없는 짓에 놀랄 뿐이요. 아, 그렇군요. 나한테 그것을 변상하라는 말이군요. 기꺼이 그러겠어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미소를 짓자 그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다. 아, 스칼렛. 돈 이야기만 하면 당신의 눈은 이상하게 빛이 나는군요. 당신 몸에는 아일랜드 사람의 피에 못지않게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아니 어쩌면 유대인의 피라도 섞여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런 끔찍한 소리 하지 말아요. 전 율라리 이모일로 해서 당신에게 창피를 주고자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모는 내가 돈을 좀 번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할 때마다 좀 더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사실 내게 꽤 많은 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찰스턴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진 일은 없었거든요. 도대체 당신 아버님은 왜 돌아가셨나요? 영양실조 때문일 거요. 또 사실 나는 그렇기를 바라고 있어.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당연한 결과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로즈메리까지도 자기와 같이 굶겨 죽일 생각이었던 모양이요. 그러나 그 아버지도 이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도울 수가 있게 되었지요. 나는 당장 2사람을 위해 포병대 옆에 있는 집을 한 채 사주었소. 시중을 들 하인들도 고용했소. 그러나 그 돈이 내게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되죠. 왜 안 되죠? 찰스턴이 어떠한 곳인지는 당신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신도 가본 적이 있지 않소. 우리 가족은 비록 아무리 가난하여도 집안의 명예만큼은 추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일 노름으로 딴 돈이나 투기꾼의 돈이나 이권으로 번 돈 따위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가문은 형편없이 실추되고 말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들어있던 상당한 생명보험을 탄 것으로 가장하고 있어. 즉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후 그 돈으로 가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스스로 거지 같은 생활을 했고 굶어 죽기까지 했다는 것으로 되어 있던 말이오. 그래서 아버지는 옛날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훌륭한 신사였다고 해서 죽은 뒤에 더욱더 꽃을 피우고 있어. 이를테면 가족에 대한 순교자가 된 셈이요. 살아계실 때 모진 고생을 했는데도 지금 어머니와 로즈메리가 내 돈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아버지는 분명히 무덤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실 거요. 다만 내가 측은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싶어 했다는 것, 죽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왜 그렇지요? 리 장군이 항복했을 때 아버지는 이를테면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방법으로도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항상 옛날의 살기 좋은 세상의 이야기만을 했었던 거요. 레트, 옛날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녀는 제랄드와 윌이 제랄드에 대해서 하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리가 있겠소.
우선 알기 쉽게 당신의 헨리 숙부나 늙은 살쾡이 같은 메리웨더 씨를 보시오. 그 사람들은 향토 방위군과 같이 전쟁에 참가했을 때 인생과 새로운 흥정을 한 것이오. 그 뒤로 그 두 사람은 옛날보다도 훨씬 더 젊고 지독한 사람이 된 것으로 나는 생각하오. 오늘 아침 나는 메리웨더 노인을 만났는데 르네의 파이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노인은 마치 군용 노새의 가죽을 벗기는 인부처럼 말에게 커다랗게 고함을 치더군요. 그리고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 곁을 떠나 집에서 뛰어나와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게 된 후로 자기가 10년이나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또 헨리 숙부는 재판소에서 양키들과 싸우고 과부와 고아들을 끝까지 변호해 주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만일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당신 숙부는 아마 벌써 옛날에 들어앉아서 신경통이나 고치고 있었겠지요. 자기들이 아직도 쓸모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젊어진 것이요. 그리고 노인들은 다시 기회를 제공하는 이 새 시대가 마음에 든 거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나 당신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젊은 무리들 속에도 많이 있어. 세상에 적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무리들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따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불쾌한 문제도 생기게 되는 거요, 스칼렛.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당황해하면서 무슨 하고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 하느님, 기어코 오고에 말았구나. 어떻게 이 사람을 잘 구슬릴 수는 없을까? 나는 당신이란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니 도덕심이니 공정한 거래니 하는 그런 것들을 당신에게 기대해서는 안 되었던 거요. 나는 그런데 어리석게도 당신을 믿고 있었단 말이오. 나는 당신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나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당신 얼굴에는 분명히 죄를 범했다고 씌어 있어. 조금 전에 내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아이비가를 지나고 있는데 산 울타리 저편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소. 누군가 했더니 애슐리 윌크스 부인이었소. 그래서 물론 말을 멈추고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왔소. 정말이에요? 정말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왔소. 부인은 내가 늦게나마 남부동맹을 위해 한 팔의 힘을 보태주었다는 것을 얼마나 훌륭한 일로 생각하고 있는지 늘 내게 알려주려 했다고 말했소. 어쩌면 바보같이. 멜라니는 바보예요. 당신의 그 용감한 행위 때문에 그녀는 그날 밤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아마 자기의 목숨을 훌륭한 대의를 위해 바쳤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애틀랜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데 대해서 놀랐다는 표정으로 스칼렛이 고맙게도 윌크스 씨를 제재소의 공동 경영자로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죠? 하고 스칼렛은 무뚝뚝하게 대꾸했다. 당신에게 그 제재소를 살 돈을 빌려드렸을 때 나는 당신과 약속을 했었소. 당신도 그것을 동의했을 텐데, 즉 애슐리 윌크스를 돕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당신은 참 짓궂은 분이시로군요. 전 돈을 갚아드렸잖아요. 제재소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대로가 아니겠어요? 내게 꾼 돈을 갚을 돈을 당신은 어떻게 만들었지요? 제목을 팔아서 만들었지요, 물론. 결국 그것도 내가 빌려준 돈으로 만든 셈이로군요. 그건 부정할 수 없겠지요. 즉 내 돈은 지금 애슐리를 돕기 위해 쓰여지고 있는 셈이 돼요. 당신은 정말로 도의심이 없는 사람이로군. 만일 당신이 아직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부터 그것을 회수하는 수단을 기꺼이 강구했을 거요. 만일 당신이 지불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공장은 경매해버렸을 텐데. 그는 가벼운 어조로 말했으나 그 눈에는 노여운 빛이 번쩍이고 있었다. 스칼렛은 재빠르게 적의 영토로 파고 들어갔다. 어째서 당신은 그다지도 애슐리를 미워하지요? 분명히 당신은 질투를 하고 있는가 보군요.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서 그녀는 혀를 물어 끊고 싶었다. 그 말을 듣자 그가 머리를 젖히고 크게 웃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너무나 분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신의가 없는 데다가 자부심까지 곁들이긴가요?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자기를 이 일대에서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지요? 자기는 상당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 남자마다 모조리 자기에게 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언제까지고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는 모양이로군요. 설마 그럴 리가. 하고 그녀는 발끈해서 외쳤다.
하지만 난 당신이 왜 그렇게 애슐리를 미워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더 생각할 수 없잖아요. 따는 그렇군. 그러나 좀 더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다니 전혀 당치도 않소. 내가 애슐리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나는 물론 애슐리를 좋아하지는 않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소. 정직하게 말해서 그나 그와 같은 인간에 대한 내 감정은 그저 가엾다는 생각뿐이요. 가엾다고요? 그렇소. 그리고 얼마만큼은 경멸도 하고 있소. 자, 또 칠면조처럼 부어올라서 그가 나 같은 무례 안에 1000배나 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를 가엾게 여긴다거나 경멸한다거나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주제넘은 짓이라고 그전처럼 한번 퍼부어 주시지요. 그것이 끝나면 제 기분을 말해드릴 테니까요. 만일 듣고 싶다면 말이요. 난 듣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할 말은 하겠소. 내가 질투라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유쾌한 망상을 당신이 언제까지나 품고 있게 해서는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말이오. 내가 그를 가엾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오. 죽는 편이 훨씬 나을 텐데 아직도 죽지 않고 있기 때문이오. 또 그를 경멸하는 것은 그의 세계가 사라져버린 현재 자기의 처신이 어려워서 우물쭈물하고 있기 때문이오. 그의 그러한 말 속에는 무언가 귀에 익은 것이 있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은 적이 있는 것을 그녀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고 몹시 화가 났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라면 남부의 훌륭한 남자들은 모두 죽어야만 하겠군요. 아니, 어느 누구나 똑똑한 인간이라면 예를 들어 애슐리와 같은 인간은 차라리 죽음을 택해야만 했단 말이오. 그래서 깨끗한 묘비 위에 남부를 위해 생명을 바친 남군 병사, 이곳에 잠들다 라든가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즐겁고 또 명예롭다 라든가 그 밖에 뭔가 아주 흔해 빠진 비명이라도 써야겠지요. 왜 그런 짓을 해야만 하나요? 당신은 항상 한 피트쯤 되는 큰 글자로 쓴 것을 코앞에 들이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소? 죽어버리면 여러 가지 고통도 없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가지가지 문제에 부딪힐 일도 없어지게 될 것 아니오. 게다가 또 가족들은 계속 그들을 자랑으로 여길 거요. 죽은 사람은 행복하다고들 하니까요. 당신은 애슐리 윌크스를 행복한 사내라고 생각하고 있소? 그래요, 물론. 하고 그녀는 말을 꺼냈으나 최근에 애슐리의 눈빛을 생각해내고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나 휴 엘싱이나 미드 박사 같은 사람이 과연 행복하겠소? 우리 아버지나 당신 아버님보다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소? 글쎄요. 아마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모두 돈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는 웃었다. 돈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잃은 것은 그들의 세계, 그들이 자라온 세계인 거요. 그들은 마치 무태 올라온 고기나 날개 돋친 고양이 같은 거요. 어떤 인간이 되어 어떤 일정한 일을 하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 살도록 길러진 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일정한 인간이나 일이나 장소는 리 장군이 에퍼메턱스에서 북군에게 머리를 숙이고 말았을 때 영원히 소멸되고 만 거지요. 아, 스칼렛. 그런 멍청한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집은 잃고 농장은 세금 대신 빼앗기고 훌륭한 신사들이 겨우 1센트 때문에 20명씩 밀려드는 요즘에 애슐리 윌크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소. 그의 머리나 손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가 제재소를 책임지고 경영하게 된 뒤로 당신의 이익이 매우 줄었으리라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참 다행이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시간이 날 때 일요일 밤에라도 장부를 보여주시겠소? 악마한테나 가버려요. 한가할 때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좋아요. 난 상관없으니. 무슨 소릴? 나는 전에도 한번 악마한테 가본 적이 있지만 아주 재미없는 놈이더군요. 암만 당신을 위하는 일이라 해도 나는 2번 다시는 갈 생각이 없소. 당신은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내게서 빌렸었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당신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소. 글쎄, 잘 생각해 보아요. 내게서 돈을 더 꾸고 싶을 때가 틀림없이 찾아올 거요. 좀 더 많은 제재소를 세우고 노새를 사들이고 술집을 세우기 위해서 터무니없이 싼 이자로 내게서 돈을 꾸려고 할 때가 말이오. 당신이란 사람은 그때가 돼야 비로소 발을 동동 구를 테니까. 돈이 필요하게 되면 난 우리 은행에서 빌려올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고 그녀는 쌀쌀하게 말했으나 가슴은 격한 분노로 들먹이고 있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군요.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나는 그 은행의 줄을 많이 가지고 있어. 어머, 그게 정말이세요? 그럼요. 나는 정직한 사업에도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은행은 다른 곳에도 있어요. 여러 군데에 있지요. 그러나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당신은 어느 은행에서나 단 1센트도 빌리지 못할 거요. 하지만 하기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뜨내기 고리대금 업자에게로 가는 길이 있기는 하지만 난 고리대금 업자에게라도 기꺼이 빌리러 갈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이자 액수를 알면 그다지 유쾌한 표정은 못 지을 거요. 이것 봐요, 스칼렛. 장사를 하는데 무리한 짓을 하면 여러 가지 벌을 받아야 하는 거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정직하게 거래를 했어야만 했어. 당신은 훌륭한 분이잖아요. 부자이고 세력도 당당하신데 아직도 애슐리나 나같이 몰락한 사람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자신을 애슐리와 같이 취급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당신은 몰락한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고 당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 그러나 그는 몰락할 대로 몰락했어. 누군가 세력 있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잘 지도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한 일생 그 꼴을 면할 수 없을 거요. 나는 내 돈을 그런 인간을 위해 쓰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 당신이 나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몰락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굉장한 수완가였어, 스칼렛.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수완가였어. 왜냐고요? 그건 말이요. 당신이 남자 친척에게 신세를 지며 옛날 일이나 생각하고 울며 지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당신은 용감하게 세상에 나가서 싸웠어. 그리고 지금은 죽은 사내의 지갑과 남부 동맹에서 훔친 돈을 미천 삼아 당당하게 재산을 만들었어. 당신은 살인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남편을 훔치기도 하고 간통이나 다름없는 짓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과 폭리를 보는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세상이 알면 큰일 날 만한 온갖 나쁜 짓을 했어. 모두가 상당한 일뿐이요. 그건 당신이 정력과 결단력과 돈벌이에 능숙하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어.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기쁜 일이요. 저 메리웨더 부인 같은 사람이라면 나는 증서 없이 $10,000라도 빌려주겠소. 그 사람은 과자 광주리 하나로 출발했는데 현재의 그녀를 봐요. 빵가게에서 5-6명씩 사람을 고용하고 있어. 노인은 유쾌하게 마차로 배달을 하고 그 게으르다는 호녀라 르네까지도 열심히 흥겹게 일하고 있지 않소. 또 저 불량 청년 토미 웰버는 반 사람의 몸으로 2사람 몫의 일을 훌륭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아니, 당신을 지루하게 해봐야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만둡시다. 정말 지루해요. 머리가 멍할 만큼 지루해졌어요. 하고 스칼렛은 쌀쌀하게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몰아세워 불행한 애슐리의 이야기에서 그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짧게 웃을 뿐 도전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원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그러나 애슐리 윌크스쯤 되면 이건 좀 곤란해. 그런 종류의 인간은 요즘 같은 질서가 없는 시대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거니와 아무런 가치도 없어. 언제고 세상이 뒤집힐 때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맨 먼저 망할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오. 그들은 싸울 생각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니까 살아남을 만한 가치도 없는 거요. 지금까지만 해도 몇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 분명하오. 세상이 그렇게 되면 모두들 모든 것을 잃고 모두가 평등하게 되어 모두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거요. 회전하는 머리와 팔 힘밖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말이오. 그러나 어떤 인간, 가령 애슐리 같은 인간에게는 그런 머리도 없고 힘도 없고 만일 있다 하더라도 우물쭈물하기만 하고 그것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져서 바닥에 깔릴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런 사람 따위는 없는 편이 이 세상을 위해서 훨씬 좋은 거요.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작은 수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버티고 나가기 마련이요. 그리고 시간만 주어지면 세상이 뒤집히기 이전의 상태로 또 한 번 제대로 돌아가는 거요. 당신에게도 가난했을 때는 있었어요. 당신은 아까 아버지한테서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고 스칼렛은 격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애슐리를 이해해주고 동정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해는 하오. 하고 레트는 말했다. 그러나 동정하는 건 딱 질색이란 말이오.
종전 후의 애슐리는 쫓겨났을 때의 나보다 훨씬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었소. 적어도 그에게는 이스마엘 같았던 내 처지에 비해 따뜻하게 맞아줄 친구들이 많았소. 그러나 애슐리는 그 뒤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을 했소? 만일 당신이 자신을 애슐리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만심이란 거예요. 왜냐고요? 애슐리는 뜨내기 정상배나 남부의 배신자나 양키 따위와 함께 돈벌이를 꾀해서 손을 더럽히는 짓은 하지 않아요. 애슐리는 신중하고 수칠한 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여자에게서 도움을 받거나 돈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을 사양은커녕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군요.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있었나요? 그런 것까지 내가 알게 뭐요. 나는 다만 집에서 쫓겨났을 때와 현재의 내가 한 일을 알고 있을 뿐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한 일도 알고 있어. 우리들은 한 문명의 폐허 속에서 성공의 기회를 찾아내어 그것을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충분하게 활용했을 뿐이요. 지금도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 그러나 애슐리와 같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기회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잡지 않소. 말하자면 재치가 없는 거요, 스칼렛. 그래서 재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거요.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을 거의 듣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이야기하기 2, 3분 전에 일찍이 그녀를 초조하게 했던 추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테라의 과수원을 몰아치던 찬바람과 물끄러미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높게 쌓아 올린 통나무 옆에 서 있던 애슐리의 모습을 그녀는 생각해냈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말한 것은 어떤 것이었더라? 신을 모독하는 말처럼 들리는 어떤 이상한 외국어를 섞었으면서 그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는 그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속이 메스꺼운 듯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어머나, 애슐리도 말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테라에 있을 때 애슐리는 신들의 황혼이니 이 세상의 종말이니 그 밖에 역시 그런 식의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했어요. 아, 게테르 덴머르 말이요? 레트는 관심이 있는지 눈을 빛냈다. 그 밖에 어떤 말을 하던가요? 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요. 별로 관심 있게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래요. 강한 자가 찾아와서 약한 자는 출연해지고 흔들려 떨어진다던가 뭐라고 했어요. 오, 그럼 그도 알고 있군. 그렇다면 더욱더 괴로울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나 앞으로나 절대로 그런 건 모르오. 그들은 한평생 어째서 자기들이 그런 꼴이 되었는지 이상하게 여길 것이오. 단지 자존심을 가지고 묵묵히 괴로워할 뿐이지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는 거요. 자기가 출연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요. 어머나,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꼴을 당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거무스름한 얼굴은 부드러웠다. 칼렛, 당신은 어떻게 애틀랜타에 와서 제재소를 맡도록 그를 설득시켰소? 그는 한사코 거절하지 않던가요? 제랄드의 장례식 직후의 애슐리와의 장면을 그녀는 재빨리 생각해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떨쳐버렸다. 그런 일은 물론 없었어요. 하고 그녀는 성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때까지 공장을 맡겨놓았던 악당을 믿을 수 없다는 것과 프랭크가 바빠서 거들어주지 못한다는 것과 또 내가 이 엘라 로레나를 낳으면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애슐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애슐리는 도와줄 것을 쾌히 허락했어요. 모성을 이용한 것은 걸작인걸? 과연 그랬었군요. 그래서 당신의 소원은 성취된 셈이지만 불쌍하게도 그는 의리와 인정에 묶여있어. 마치 당신의 죄수들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처럼 말이오. 당신이 어느 쪽이나 다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겠소. 그러나 처음에도 말했듯이 앞으로 나는 당신이 여자답지 못한 계획을 위해서는 단 1센트도 빌려주지 않겠소. 아시겠소, 거짓말쟁이 부인? 그녀는 화도 났지만 동시에 실망도 느꼈다. 최근 그녀는 레트에게서 돈을 꾸어다가 상공업지대에 터를 사서 제목 창고를 지었으면 하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당신 돈 따위는 빌리지 않고도 해나갈 수 있어요. 하고 그녀는 외쳤다. 해방된 흑인을 쓰지 않게 된 뒤부터는 조니 갤리거의 공장은 듬뿍 벌어들이고 있어요. 게다가 꾸어준 돈에서 들어오는 이자도 있고 흑인을 상대하는 가게 쪽도 계속 현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아, 그건 나도 듣고 있어.
무능한 사람이나 과부나 고아나 무식한 사람들을 속이다니 당신다운 영리한 수법이오. 그러나 스칼렛, 같은 도둑질을 하더라도 왜 당신은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자에게서가 아니라 부자나 강한 자에게서 훔치지 않는 거요? 로빈후드 이래로 오늘날까지 그것은 아주 도덕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하고 스칼렛은 냉담하게 말했다. 같은 도둑질이라면 당신이 말버릇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 쪽이 훨씬 수월하고 그리고 안전하거든요. 그는 어깨를 흔들면서 소리 없이 웃었다. 당신은 정말 정직한 악당이요, 스칼렛. 악당이라니. 그런 말을 듣게 되자 이상하게 그녀는 화가 발끈 났다. 나는 악당이 아니다 하고 그녀는 매섭게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다. 적어도 그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녀가 되고 싶은 것은 위대한 기부인이었다. 잠깐 동안 그녀는 재빠르게 아득한 옛일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스커트를 살랑거리면서 은은히 향주머니에 향내를 풍기며 돌아다니던 어머니의 모습을, 조그만 손을 남을 위해 쉴 사이 없이 돌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흠모를 받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슬퍼졌다. 당신이 아무리 저를 괴롭혀도 하고 그녀는 맥풀린 어조로 말했다. 그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내가 요즘 여자답게 조심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나는 친절하지도 못하고 부침성도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하도록 교육은 받아왔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달리 도리가 없어요. 레트, 정말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달리 무슨 도리가 있겠어요? 벌써 저 양키가 테라에 왔을 때 내가 얌전히 하고 있었으면 나와 웨이드와 테라와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겠어요? 분명히 나는, 아니 그런 건 생각하기도 싫어요. 또 조나스 윌커슨이 집을 빼앗으려 했을 때 내가 친절하고 얌전하게 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우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상냥하고 마음이 착해서 프랭크에게 귀찮게 굴어 구워준 돈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네, 알고 있어요. 그야 나는 악당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악당으로 있을 생각은 없어요. 레트, 최근 몇 해 동안, 현재도 그렇지만 내가 달리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난 어쩐지 자신이 폭풍우를 뚫고 무거운 짐을 실은 배를 젓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군요. 배를 물에 띄우고 있는 것만도 여간 고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것이나 마구 내던져도 그다지 아깝지 않은 것들을 가령 예의 범절이라든가 그따위엔 도저히 마음을 쓰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까 그것만이 걱정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배 밖으로 내던져 버렸던 거죠. 긍지나 명예, 진실이나 도의심이나 친절을 말이지요. 하고 그는 거침없이 늘어놓았다. 그게 당연한 거요, 스칼렛.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 그런 건 조금도 아까울 게 없어. 그러나 당신 주위의 친구들을 보시오. 그 사람들은 소중한 짐들을 싣고 안전하게 배를 강가로 젓거나 아니면 깃발을 휘날리면서 만족한 마음으로 가라앉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하고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무엇을 하든지 적당한 시기가 있어요. 많은 돈이 모이면 나도 당신 마음에 들만한 알뜰한 여자가 될 거예요. 얌전한 채 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난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부터 앞으로 어찌 될 건지 짐을 버린 화물선을 구조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오. 용케 구조되었다 해도 대기의 경우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어. 배 밖으로 내던진 명예나 도의심이나 친절을 당신이 다시 낚아올릴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본래대로 있어줄지, 조류가 변했기 때문에 변질되었거나 무언가 사치스럽고 야릇한 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 그는 벌떡 일어나서 모자를 집었다. 가시겠어요? 그렇소. 한시름 놓이지요? 나는 아직도 남아있을 당신의 양심에 희망을 걸어보겠소. 그는 입을 다물고 갓난아이를 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밀어 아이에게 쥐어주려고 했다. 프랭크는 아마 퍽 만족해 하겠지요. 그야 물론이에요. 벌써 이 아이의 장래에 대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래요. 당신도 알다시피 어버이란 것은 자식들에게는 아주 맹목적이거든요. 그럼 프랭크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하고 레트는 말했으나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만일 이 아이를 위해 세운 계획을 무사하게 해내고 싶거든 요즘같이 밤에 집을 비우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거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내가 말한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집을 비우지 말라고 말이요. 아이 참 당신은 나빠요. 마치 프랭크가 무슨. 거참 놀랐는거려. 레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다. 나는 프랭크가 여자들이나 따라다닌다는 말은 하지 않았소. 프랭크가. 오 하느님.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계단을 내려갔다. 3월 바람이 심하게 부는 어느 추운 날 오후 스칼렛은 무릎 덮개를 겨드랑이까지 깊숙이 두르고 조니 길리거의 제재소로 가기 위해 디케이터가로 마차를 몰고 있었다. 요즘은 혼자서 마차를 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흑인들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한 짓을 제멋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은 지금까지보다 더욱 심했다. 애슐리가 장담한 대로 주의회가 개정 법률안을 부결시킨 이후 맹렬한 복수가 닥쳐왔던 것이다. 이 단호한 부결은 마치 화가 난 양키의 따귀를 올려붙인 것과 다름없었다. 그런 만큼 그 보복은 당장에 찾아왔다. 즉 북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흑인의 투표권 승인을 이 주에 실시토록 하려고 하며 그 때문에 조지아는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하에 엄중한 계엄령을 선포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조지아는 주로서의 존재성을 상실당하고 플로리다와 엘라베마 등과 같이 군 관할 제3구가 되어서 북부의 한 장군의 지배 아래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활을 불안하다느니 무섭다느니 하고 얘기한다면 지금의 생활은 그 불안과 무서움이 2배나 되었다. 엄중한 것 같이 생각되었던 작년까지 군사 단속령만 하더라도 호프 장군이 세운 새로운 규칙에 비하면 미온적인 것이었다. 흑인 단속의 전도는 아직 아득하기만 해서 손도 쓸 수가 없었고 무거운 부담이 지어진 주는 함부로 보복을 당하여 몸부림을 칠 뿐이었다. 흑인들은 자기들이 새롭고 중요하게 부각되자 매우 콧대가 높아지고 더군다나 양키의 군대가 후원해준다고 해서 더욱 횡포가 심해져 갈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걸렸다 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러한 무질서한 공포시대를 스칼렛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짱을 두둑이 갖고 프랭크의 권총을 마차의 방석 밑에 집어넣고는 혼자서 공장을 둘러보러 나섰던 것이다. 그녀는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자기들에게 이러한 지독한 불행을 가져다준 주의회를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었다. 모두가 다 훌륭하다느니 용감하다느니 남자답다느니 하면서 칭찬해주고 있었지만 그러한 반항의 자세를 보여봤자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 아닌가. 샨티타운의 작은 분지로 내려가는 잎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난 길 가까이에 이르자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급하게 말을 몰았다. 내버려진 군대용 막사며 흑인의 판잣집 따위가 지저분하게 들어서 있는 이 더러운 마을을 지나갈 때에는 항상 어딘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곳은 애틀랜타 주변에서도 제일 평이 나쁜 곳으로 흑인 불량배들이나 흑인 매춘부들의 소굴로 유명했고 그들 팀에 끼어서 가장 하층 계급에 속하는 가난한 백인이 약간 살고 있었다. 이곳은 또한 흑인이나 백인 범죄자들이 피신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키의 군대들도 범인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이곳을 찾는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을 정도였다. 총싸움이나 칼싸움 같은 사건도 이곳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당국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며 대개 흑인들끼리 사건 해결은 샨티타운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마는 것이다. 숲 깊숙한 곳에는 옥수수로 빚는 값싼 위스키 양조장이 있어서 밤만 되면 이 분지의 흑인 판잣집 여기저기에는 주정꾼들의 욕설과 고함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이곳은 꽤 골치 아픈 곳이었기 때문에 양키들마저도 조만간 철거해야 한다는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애틀랜타와 디케이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래도 이 길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양쪽 시민들 사이에서도 점차로 언성이 높아갔다. 남자들이 샨티타운을 지나갈 때에는 권총집에서 권총을 빼들고 있었고 품이 있는 여자들은 비록 같이 가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꺼려했다. 항상 술에 취한 흑인들이 길 여기저기에 주저앉아 모욕적인 말을 내뱉거나 음탕한 소리를 외치거나 하기 때문이었다. 아치가 곁에 있는 동안에는 스칼렛은 아무리 샨티타운이라 할지라도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제 아무리 난폭한 흑인 여자라도 아치가 일단 한번 쳐다보면 웃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 혼자서 마차를 몰아야 하게 된 후로는 매우 비위에 거슬리는 화를 나게 만드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못된 흑인 여자들은 항상 그녀가 마차를 모는 길모퉁이에 일부러 나타나는 것 같이 보였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서
화가 치밀 대로 치밀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이웃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털어놓고 울분을 풀 수조차 없었다. 이웃 사람들은 그것 보라는 듯이 그야 당연하지요 하고 말할 것이 분명했고, 가족들은 그것을 구실로 삼아 귀찮도록 만류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녀는 이것이 제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다행히도 오늘은 길가에 누더기를 걸친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차를 부락으로 내려가는 길로 몰면서 기울어져가는 오후의 빛을 받으면서 분지 안에 웅크리고 있는 통나무 집들을 중호심이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았다. 찬바람이 갑작스레 확 불면 나무 타는 냄새와 돼지고기 굽는 냄새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변소의 악취가 한꺼번에 그 바람을 타고 코끝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코를 돌리면서 익숙한 솜씨로 마리 등을 채찍으로 한번 후려갈기고 성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길 모퉁이로 꺾어들었다. 그리고 숨을 돌리며 한시름 놓으려 할 때 그녀는 너무도 놀라서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온 것 같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 키가 큰 흑인 한 명이 떡갈나무 그늘에서 불쑥 나왔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곧 말을 멈추고 프랭크의 건총을 잡았다. 무슨 일이지? 하고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 체격이 큰 흑인은 떡갈나무 그늘 밑으로 숨으며 겁먹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칼렛 아씨, 빅샘입니다. 쏘지 마세요. 빅샘. 순간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테라에 있을 때 검둥이 감독으로서 포이전 당시에 만났을 뿐인 빅샘. 도대체 이 사나이가 어떻게... 정말로 샘인지 아닌지 그곳에서 나와 모습을 보여봐. 그는 머뭇거리면서 숨어있는 곳에서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올려다볼 만큼 커다란 몸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또 맨발이었다. 그리고 붓군이 파란 군복 상의와 두꺼운 무명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 커다란 몸집에는 옷이 너무 작아 매우 거북해 보였다. 그가 정말 샘인 것을 확인하고 난 후 그녀는 권총을 도로 방석 밑으로 집어넣고 기쁜 듯이 웃었다. 아이 샘, 정말 오랜만이야. 샘도 기쁜 듯이 눈알을 굴리며 하얀 이를 드러내고 마차 옆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햄처럼 크고 검은 두 손으로 그녀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다. 샘이 수박색이 나는 분홍빛 혀로 입술을 핥으면서 기쁜 듯이 온몸을 흔들어대는 모습은 마치 사나운 개가 반갑다고 껑충거리는 모습처럼 익살스러웠다. 한 집안 식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하고 말하더니 뼈가 부서지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는 그녀의 손을 꽉 힘주어 잡았다. 왜 아씨는 그렇게 천하게 되셨습니까? 권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말이에요, 스칼렛 아씨. 요즘 나쁜 인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도 권총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쌤. 대체 자네처럼 훌륭한 흑인이 왜 이렇게 더러운 샨티타운 같은 곳에 있지? 왜 나를 만나러 시내로 오지 않은 거야? 천만에요, 스칼렛 아씨. 전 샨티타운 같은 곳에서는 살지 않아요. 그저 단순히 머물고 있을 뿐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곳에서는 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무능한 흑인들은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아씨께서 애틀랜타에 와 계신 줄은 전혀 몰랐어요. 테라에 계시는 줄로만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기회를 봐서 테라로 다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었지요. 자네는 그 포이전 이후로 쭉 애틀랜타에 있었나?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을 돌아다녔죠. 하고 말하면서 그는 이제야 겨우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아픈 듯이 손을 오므리고 뼈에 이상이 있나 없나 살펴보았다. 제가 아씨를 마지막으로 배웠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포이전이 시작되기 전의 뜨거운 어느 날에 레토와 함께 마차를 타고 있었을 때 스칼렛은 빅샘을 앞세운 흑인의 한 부대가 가거라 무세어를 부르면서 먼지투성이인 길을 참호 쪽으로 돌진해 나간 것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참호를 파기도 하고 흑부대를 채우기도 하면서 남군이 애틀랜타에서 후퇴할 때까지 개처럼 일했죠. 그런 동안에 제가 모시던 대인님이 전사해버려서 아무도 빅샘에게 무엇을 하면 적당한지 지시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덤불 속에서 숨어 있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테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때 테라 근처에 있는 모든 마을이 타버렸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테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저는 몰랐지요. 여하튼 저는 통행증이 없었기 때문에 순찰 경찰관에게 잡혀가는 것이 무서웠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얼마 안 있다가 양키들이 들어왔는데 양키 나리가 그 사람은 대령이었는데 제가 퍽 마음에 들었는지 말과 장화를 돌보는데 저를 써주었지요. 정말입니다.
저는 들에서 일하는 하인에 지나지 않았는데 포크처럼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쩐지 높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대령에게는 제가 들일이나 하는 하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런데요 스칼렛 아씨, 양키라는 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이더군요. 그런 차이조차도 모르니깝쇼.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사람 밑에 있었죠. 그리고 그가 사바나로 갔을 때 샤만 장군을 따라서 저도 같이 갔었어요. 스칼렛 아씨, 저는 그런 끔찍스러운 행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바나로 가는 도중에 약탈도 하고 불도 지르고 하면서 정말 으스스한 장면이었어요. 테라도 불에 탔습니까, 스칼렛 아씨? 불을 질렀지만 우리가 껐어. 그랬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상당히 마음이 놓입니다. 테라는 제 고향이니까요. 저는 기필코 테라로 돌아갈 생각이에요. 전쟁이 끝났을 때 대령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쌤, 너도 나와 함께 북부로 가자. 월급은 많이 주마 하고 말입니다. 저도 다른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집에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대령을 따라 같이 북부로 갔죠. 워싱턴에서 뉴욕, 그리고 대령의 집이 있는 보스턴까지 말입니다. 긴 여행을 했죠. 스칼렛 아씨, 양키의 거리에는 말도 마차도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더군요. 저는 마차에 다치지는 않을까 해서 무척 조마조마하면서 지냈지요. 자네, 그래서 북부가 마음에 들던가, 샘? 샘은 그 곱슬곱슬한 머리를 긁었다. 마음에 드는 것도 같고 안 드는 것도 같고 정확히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령은 상당히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흑인을 잘 이해해 주셨지만 아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씨는 저를 보자 저에게 씨자를 붙여서 불렀지요. 그분이 그렇게 부르자 저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대령이 아씨에게 샘에겐 헤라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겨우 그 뒤로는 헤라체를 쓰게 되었지만 양키들은 모두가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저를 오하라씨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저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같이 앉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백인과 함께 앉아본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나이가 이 정도가 되면 버릇이라는 것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법이죠. 그 사람들은 저를 모든 사람들과 동등하게 백인처럼 동등하게 대우해 주었지만 스칼렛 아씨, 뭐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저를 좋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흑인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의뢰 제게 사냥개에게 쫓겨본 일이 있느냐, 채찍으로 맞아본 일이 있느냐는 등 그런 것만 묻더군요. 당치도 않게. 스칼렛 아씨, 저는 채찍으로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랄드 나리께서 저처럼 비싼 검둥이를 채찍으로 때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씨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또 엘렌 마님께서 얼마나 검둥이들에게 잘 대해주셨는지 제가 폐렴에 걸렸을 때에는 꼬박 일주일 동안이나 매달려서 병간호를 해주신 것까지 얘기해 주었지요. 모두들 고지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스칼렛 아씨, 갑자기 저는 엘렌 마님과 테라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애틀랜타까지 화물열차를 타고 왔습니다. 지금 만일 아씨께서 테라까지 가는 차표를 끊어주신다면 신이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엘렌 마님과 제랄드 나리를 다시 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는 이제 실컷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밥을 규칙적으로 먹여주시며 어느 것을 해라, 무엇은 해서 안 된다고 일러주시는 분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병이 났을 때 병간호를 해주시는 분이 그리워졌습니다. 만일 제가 폐렴에 걸렸다면 그 양키 부인이 제 병간호를 해주셨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저를 오하라씨라고 불러줄 망정 병간호 같은 것은 절대로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엘렌 마님은 기꺼이 제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왜 그러십니까, 스칼렛 아씨?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돌아가셨어, 쌤. 돌아가셨다고요? 저를 놀리지 마세요, 스칼렛 아씨. 농담으로라도 놀리지 마세요. 놀리는 게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니는 샤만 군대가 테라를 지나갔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지난해 6월에 돌아가셨어. 저런 쌤, 울지 마. 울지 말란 말이야. 쌤이 울면 나까지 울고 싶어지잖아. 쌤, 울지 마. 나도 견딜 수가 없어.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해. 아무 때고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말이야. 셀레는 테라에 있어. 윌 벤틴 씨라는 훌륭한 사람과 결혼했거든. 그리고 캐리는, 그 애는, 스칼렛은 말을 멈추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사나이에게 수녀원에 대해 설명을 해줄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 애는 지금 찰스턴에 살고 있어. 그러나 포크와 프리시는 여전히 테라에서 살고 있어. 자, 샘, 코를 풀어요. 정말로 자네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 그렇고 말고요. 하지만 엘렌마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샘, 자네 애틀랜타에서 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일할 생각은 없어? 나 마부가 한 사람 필요하던 참이었거든. 지금처럼 이 근처에 불량스러운 사람이 많아지면 마부 없이 곤란하거든. 그렇고 말고요. 마부 없이는 힘들어요. 저도 마침 혼자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스칼렛 아씨. 아씨는 요즘 검둥이들 가운데서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지 모르실 겁니다. 특히 여기 샨티타운에 있는 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다루기가 무척 힘들어요. 정말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샨티타운에 온 지 이틀밖에 되지는 않지만 놈들이 아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씨께서는 어제 그 되먹지 않은 검둥이 계집들이 떠들어대는 틈을 지나가신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금방 아씨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 못되게 군 흑인 놈들은 실컷 패주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근처에서 얼씬거리는 놈이 한 놈도 없었던 겁니다. 모르시겠어요? 알고 있었어, 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어때? 내 마부가 되어주지 않겠어? 스칼렛 아씨, 고마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테라로 가는 편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빅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맨발 끝으로 길 위에다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태도가 엿보였다. 왜 그래? 월급은 충분히 줄 테야. 제발 좀 나에게 와서 일을 해줘. 그는 노골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멍청하고 커다란 얼굴을 들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바싹 다가와 마차에 기대어서 속삭였다. 스칼렛 아씨, 저는 애틀랜타에서 도망쳐야 해요. 저는 테라로 놈들에게 들키지 않고 가야만 해요. 저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흑인을? 아니요, 백인이에요. 양키 병사지요. 저는 쫓기고 있어요. 제가 샨티타운에 와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일을 저질렀지? 놈이 술에 취해서 제게 참기 어려운 말을 짓거리길래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스칼렛 아씨. 그런데 제 손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고 말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지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숨어 있었어요. 아씨께서 어저께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젠 됐다. 스칼렛 아씨다. 저분이라면 나를 충분히 숨겨주실 수 있을 거다. 양키에게 잡히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나를 테라로 보내주실 수 있을 거다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들 자네를 뒤쫓고 있다는 말이지? 그리고 자네가 그 일을 저지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요. 제가 워낙 키가 크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애틀랜타에서 제일 큰 검둥이인 거려. 어제 저녁에도 저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검둥이 처녀가 저를 숲속의 오두막집에 숨겨주었기 때문에 놈들이 그냥 되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스칼렛은 잠시 동안 눈썹을 찡그리고 앉아 있었다. 샘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놀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걱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마부를 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샘처럼 덩치가 큰 흑인이라면 이치에 못지않을 정도로 든든한 호위병이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무사히 테라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도망치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물론 당국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샘 같은 흑인을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훌륭한 검둥이 관리인은 테라에도 하나밖에 없지 않았던가. 스칼렛의 머릿속에는 그가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 따위는 미처 들어있지도 않았다. 그도 또한 포크나 마미, 피터, 쿠키, 프리시처럼 자기의 소유물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그가 아직도 가족의 한 사람인 이상 그의 몸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밤 테라로 가도록 해줄게. 하고 스칼렛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봐 샘, 난 요 앞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겠는데 해질 무렵까지는 올 거야.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누구에게도 어디로 간다고 말하면 안 돼. 그리고 모자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얼굴을 가릴 수 있을 테니. 모자 같은 게 있어야죠. 그럼 여기 은하 한 잎으로 판잣집 흑인에게 모자를 사서 쓰고 여기에서 좀 나를 기다려줘. 알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고 지시해주는 사람이 다시 생겨 마음이 놓이는지 기쁨으로 빛났다. 스칼렛은 이궁리 저궁리 하면서 마차를 몰았다.
윌은 테라에 도움이 되는 들일 할 사람을 분명히 환영할 것이다. 포크는 지금까지 밭에서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그 대신으로 샘을 보내면 포크도 애틀랜타에 와서 딜씨와 함께 지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랄드가 죽었을 때의 약속도 지키게 되는 셈이다. 제재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해가 이미 저물기 시작하여 예정하고 온 시간보다 많이 늦어지고 말았다. 조니 갤리거는 이 작은 제재 공장의 취사장으로 쓰이는 초라한 오두막의 문 어귀에 서 있었다. 판자를 붙이고 침실로 쓰고 있는 오두막 앞의 통나무 위에는 스칼렛이 이 제재소에 할당한 5명의 죄수 중 4명이 걸터앉아 있었다. 죄수복은 더럽고 땀내가 났으며 지친 걸음걸이로 돌아다닐 때마다 착고가 그들의 벅사뼈 사이에서 철컥거렸다. 그들의 주위에는 일종의 무감각과 절망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어쩌면 저다지도 야위고 초라해 보일까 하고 스칼렛은 그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면서 생각했다. 바로 얼마 전 그녀가 그들을 데려왔을 때에는 그처럼 억센 사람들이었는데 그녀가 마차에서 내려도 그들은 쳐다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니는 모자를 벗으면서 곧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 갈색 얼굴은 인사를 할 때에도 호두 열매처럼 딱딱했다. 저 사람들의 얼굴빛이 보기 흉하군요. 하고 그녀는 불쑥 말했다. 혈색이 좋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어디에 있죠? 아프다면서 하고 조니는 짧게 대답했다. 누워있어요. 어디 아픈가요? 아마 게으름 피는 거겠죠. 가서 봐줘야겠어요. 그만두세요. 분명히 알몸으로 누워있을 테니까요. 내가 가보죠 뭐. 내일은 일하러 꼭 나올 겁니다. 스칼렛은 망설였다. 그리고 죄수 한 명이 느리게 머리를 쳐들고 조니에게 힐끗 증오에 찬 눈길을 주고는 다시 얼굴을 숙이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이 사람들을 채찍으로 때려가며 부려먹는 건 아니겠지요? 실례지만 케네디 부인, 도대체 이 제재소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당신은 내게 이곳의 관리를 맡긴다고 하시지 않았던가요? 내 자유로 내가 좋을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설마 지금에 와서 내게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불평하시는 건 아니겠죠? 난 당신을 위해 엘싱시에 2배나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하고 스칼렛은 마지못해 말했지만 이유 없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진저리가 쳐졌다. 꼴사나운 오두막집과 함께 이 제재소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휴 엘싱이 맡아보고 있었을 때에는 없었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 장소는 세상으로부터 쓸쓸하게 고립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자 그녀는 등골이 싸늘해졌다. 이 죄수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이제는 전적으로 조니 갤리거 한 사람의 의지 아래에 놓여있다. 채찍으로 때리거나 그 밖에 어떠한 심한 취급을 당해도 그녀는 아마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죄수들은 나중에 좀 더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절대로 그녀에게 불만을 호소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많이 야유인 것 같군요. 먹는 것은 넉넉하게 주고 있겠죠? 난 이 사람들을 돼지처럼 살찌우려고 돈을 상당히 많이 내놓는 편인데 지난달만 해도 밀가루와 돼지고기에만 30달러나 썼어요. 오늘 저녁밥으로는 뭘 먹일 생각이죠? 그녀는 취사장 쪽으로 걸어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뚱뚱한 백인과 흑인의 혼혈 여자가 녹슬고 낡은 난로 앞에 웅크리고 있다가 스칼렛을 보자 고개를 끄덕해 보이고는 다시 삶고 있던 검정콩 냄비를 계속 저었다. 스칼렛은 조니 갤리거가 이 여자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콩과 옥수수빵 접시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다. 저 사람들에게 줄 음식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네 아씨, 이 콩 속에는 고기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아씨, 삶은 베이컨이라도 콩과 함께 넣지 그래? 베이컨을 넣지 않은 검정콩이란 맛이 전혀 없어. 저 사람들에게 조금 더 힘이 생기지 않을 거야. 왜 베이컨이 없지? 조니 씨가 넣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관없으니까 베이컨을 넣어요. 식료품은 어느 곳에 넣어두었지? 여자는 무척 놀란 듯이 찬장으로 쓰고 있는 작은 벽장 쪽을 힐끔 보았다. 스칼렛은 거침없이 그 문을 열어보았다. 바닥에는 뚜껑이 열린 옥수수 가루가 한 통 놓여있고 그 외에는 작은 밀가루 자루가 하나, 커피가 1파운드, 설탕은 조금, 1갈론들이 당밀 단지가 하나, 그리고 햄 2덩어리가 있었다. 선반 위에 얹혀있는 햄 1덩어리는 최근에 봉지를 뜯었는지 아직 1~2조각밖에 잘라내지 않은 것이었다. 스칼렛은 화가 치밀어 올라 조니 갤리거가 있는 쪽을 보았다. 그는 화가 난 듯한 눈으로 아무 말 없이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난주에 내가 보내준 5부대의 밀가루는 어디에 있죠? 그리고 설탕 부대와 커피는? 햄도 5동이나 보냈고 고기는 10파운드, 그리고 고구마와 감자 같은 건 대체 얼마나 보냈는지 아세요? 자 봐요. 어디에 있죠? 저들에게 하루에 5끼씩 먹였다 해도 도저히 일주일 동안에 다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당신은 그걸 팔아먹었군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도둑 같으니라고. 내가 보내준 고급 식료품은 팔아서 그 돈은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 사내들에게는 마른 콩과 옥수수빵만 먹였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모양으로 바짝 야위어버린 거야. 저리 비켜요. 그녀는 사나운 기세로 그를 밀어붙이고 문 쪽으로 갔다. 이봐요. 그 끝에 있는 사람. 그래요. 당신 이리로 와요. 지적을 당한 사나이는 꾸물꾸물 일어나더니 착고를 철컥거리면서 겁에 질린 듯 주춤주춤 그녀 쪽으로 왔다. 그의 맨발이 복사편은 착고에 쓸려서 빨갛게 벗겨져 있었다. 요즘 햄을 먹어본 게 언제였어요? 사나이는 머리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았다. 말해봐요. 사나이는 여전히 잠자코 선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겨우 눈을 들어 스칼렛의 얼굴을 애원하듯이 쳐다보았으나 이내 또 눈을 내리깔고 말았다. 말하기가 두렵나요? 네? 그러면 식품 저장실로 가서 선반에 있는 햄을 가져와요. 레베카, 이 사람에게 나이프를 빌려줘. 그것을 가져다 모두들 같이 나눠 먹어요. 레베카, 이 사람들에게 비스킷과 커피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당밀도 듬뿍 내줘. 자, 곧 시작해. 제대로 내주는 걸 나는 보고 싶으니까. 그것은 조니 씨만 드시는 밀가루와 커피인데요. 하고 레베카는 겁에 질린 것처럼 중얼거렸다. 조니 씨 거라고? 그럼 저것도 조니 씨만 먹는 햄이로군. 엄녀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얼른 해. 조니 길리거, 나와 함께 마차 있는 곳까지 갑시다. 그녀는 죄수들이 햄을 잘라내 개걸스럽게 입속에 밀어넣는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지럽게 널린 마당을 잽싸게 가로질러 마차에 올라탔다. 죄수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햄을 도로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 같은 악당은 없을 거예요. 그녀는 조니가 모자를 뒤로 젖히고 못마땅한 듯이 눈썹을 곤두세운 채 마차 옆에 와 서는 것을 보자 느닷없이 이렇게 고함을 쳤다. 자, 당장 식료품 판돈을 이리 내놔요. 앞으로는 한 달치를 주문하는 대신 날마다 식료품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렇게 속일 수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내가 여기 없을 거요. 하고 조니 갤리거가 말했다. 그럼 그만두겠다는 말이로군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른 스칼렛은 나가요. 정말 속이 시원하군요. 하고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냉정한 판단의 손길이 그것을 막았다. 만일 조니가 정말 그만두게 되면 그녀는 어찌한단 말인가. 이 남자는 휴가 뽑아내던 것이 갑절이나 되는 제목을 제재하고 있다. 게다가 요즘 그녀는 지금까지 없었던 큰 주문을 받고 있다. 그것도 몹시 급한 주문이다. 급히 제재를 해서 애틀랜타까지 갖다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조니가 그만두면 누구에게 제재소를 맡겨야 한단 말인가. 그렇소. 그만두겠소. 당신은 내게 관리를 맡기며 내게 바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제목을 제재해주는 것뿐이라고 말했소. 당신은 그때 일하는 방법까지 어떻게 하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았소. 지금 와서 당신에게 이러니 저러니 지시받고 싶지 않소. 어떻게 제재를 하든 당신이 알 바가 아니지 않소? 당신은 내가 계약을 어겼다고는 불평할 수가 없소. 나는 제대로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드렸고 그리고 내 급료와 거기에 약간의 부수입을 얻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와서 간섭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캐물었기 때문에 놈들 앞에서 내 채통을 완전히 망쳐버렸소. 이런 일이 있고서야 어떻게 내가 놈들을 계속 지휘할 수 있겠소? 안 그렇소? 놈들을 가끔 때려주었다고 해서 그게 어떻다는 거요? 게으른 인간 쓰레기 따위는 좀 더 혼내줘도 상관없어요. 놈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지 않았다고 해서 어떻다는 거요? 놈들에게 이 이상으로 대우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서로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오늘 당장 그만두겠소. 그의 작고 까다롭게 생긴 얼굴에는 더욱더 냉혹한 표정이 떠올랐다. 스칼렛은 어찌해야 좋을지 난처해졌다. 만일 그가 오늘 밤에 당장 가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가 여기에서 밤을 새워 죄수들을 감시할 수도 없자는가. 그녀가 난처해야 하는 모습을 보자 조니의 표정은 교묘하게 변해 굳은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을 때에는 이미 그 음성에는 타협적인 어조마저 풍기고 있었다. 늦으시겠소, 케네디 부인. 슬슬 댁으로 돌아가시는 편이 좋으실 거요. 이러한 사소한 일로 의를 상하는 일은 그만둡시다. 다음 달 내 급료에서 $10를 제하기로 하면 어떻겠소?
우리 그것으로 깨끗이 지워버립시다. 자기도 모르게 스칼렛의 눈길은 햄을 물어뜯고 있는 처참한 무리에게로 갔다. 그녀는 윗바람이 센 오두막집에 누워있는 병든 사나이를 생각했다. 아무래도 조니 갤리거 따위는 쫓아내야 한다. 이런 잔인하고 도둑같은 인간 따위는 그녀가 없을 때 죄수들에게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수단꾼이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수단꾼이 필요한 것이다. 역시 이 사람을 놓칠 수는 없다. 이 사람은 그녀를 위해 돈벌이를 해주는 소중한 인간이다. 그렇지만 죄수들은 앞으로 남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한다. 난 당신 급료에서 $20를 공제하기로 하겠어요. 하고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 이상의 일에 대해서는 아침에 다시 의논하죠. 그녀는 마차의 고삐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이 이상 아무것도 의논할 것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사건이 이것으로 일단락 되었다는 것은 그녀뿐만 아니라 조니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짐작하고 있었다. 디케이터가를 되돌아오면서 그녀의 양심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과 맹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그 작고 냉혹한 사내의 의지에 몇 사람의 목숨을 위험 속에 내버려 두어도 된다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한다면 그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관리를 맡겨둔 그녀 자신도 그와 함께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그렇다. 바꾸어 생각하면 누구든지 함부로 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법률을 위반하여 체포된 인간이라면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간 양심을 달랠 수는 있었으나 그러면서도 마차를 급히 몰고 있는 동안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죄수들이 음침하고 파리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했다. 아, 그러나 그 사내들의 일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하자 하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의 버릇대로 모든 일을 나중으로 돌리기로 마음을 정한 그녀는 죄수들의 생각일랑 마음속 광에다 쳐놓고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다. 샨티타운 위쪽 가도의 길모퉁이까지 왔을 때 해는 완전히 지고 주위는 온통 컴컴했다. 해가 숨어버리자 매서운 추위가 어스름 옆의 세계로 내려오고 찬바람이 어두운 숲을 지나 잎 떨어진 나뭇가지를 울리고 마른 잎을 부스럭거리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늦게 혼자 밖에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 불안하여 갑자기 집이 그리워졌다. 빅샘의 모습이 아무 데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삐를 잡아당기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혹시 양키들에게 붙잡히지는 않았나 하고 끊임없이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불악에서 올라오는 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면서 후 하고 안도의 한숨이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왔다. 그와 동시에 이처럼 기다리게 하다니 세밀한 놈, 단단히 야단을 쳐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퉁이에서 나타난 것은 샘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더기를 걸친 덩치가 큰 백인과 어깨와 가슴이 고릴라처럼 생긴 작달막한 한 흑인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말의 등을 고삐로 때리고는 권총을 움켜쥐었다. 말은 달려가려 했으나 백인이 손을 쳐들자 급히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다. 아씨 하고 그는 말했다. 은어 한 입만 주세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비켜요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또렷한 음성으로 그녀는 대답했다.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자 가자. 잃어. 갑자기 사내의 손이 날쌔게 제갈을 잡았다. 계집을 잡아라 하고 사내는 흑인을 향해 소리쳤다. 돈은 분명히 품 안에 있을 거다.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스칼렛으로서는 마치 악몽과도 같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너무도 갑자기 빨리 진행되었다. 그녀는 얼른 권총을 꺼냈으나 불현듯 말을 쏠 염려가 있으니 백인에게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감했다. 검은 얼굴이 징글맞은 웃음으로 일그러지면서 마차를 향해 돌진해 왔을 때 그녀는 다짜고짜 그에게 총을 쐈다. 명중했는지 안 했는지 그녀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다음 순간 그녀의 손목은 부러지는 것 같이 비틀리고 손에 쥐었던 권총은 어이없이 빼앗기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자 흑인이 그녀 곁에 바짝 다가와 있었다. 너무도 가까웠다. 그는 느닷없이 손을 뻗쳐 그녀를 마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다. 흑인 특유의 고약한 체추가 그녀의 코를 자극했다. 자유로운 한쪽 손으로 결사적으로 그의 얼굴을 핥히면서 저항했으나 이윽고 그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목줄기에 닿는가 싶더니 그녀의 우도시 북 소리를 내며 목에서 허리까지 찢기고 말았다. 그리고 시커먼 손이 그녀의 앞가슴 사이를 마구 더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공포와 불안에 쫓겨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다. 계집이 소리치지 못하게 해.
마차에서 끌어내려 하고 백인 사나이가 소리치자 시커먼 손은 스칼렛의 얼굴을 훑으면서 입 쪽으로 뻗어왔다. 그녀는 그 손을 사력을 다해 물어뜯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그 고함 소리 속에서 그녀는 백인 사나이의 욕설을 듣고 어두운 길에 세 번째의 사나이가 나타난 것을 알았다. 그 순간 그녀의 입에서 검은 손이 치워졌다. 흑인은 빅샘의 공격을 받고 허겁지겁 그녀에게서 물러났던 것이다. 빨리 도망치세요, 스칼렛 아씨. 흑인과 싸우고 있는 샘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떨면서 고함을 지르던 스칼렛은 급히 고삐와 채찍을 잡고 정신없이 말 등을 때렸다. 말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순간 그녀는 마차 바퀴가 무엇인가 물컹거리는 것을 타고 넘은 듯이 느껴졌다. 그것은 샘이 두들겨 패서 눕힌 백인의 몸뚱이였다. 공포로 미칠 것만 같은 그녀는 정신없이 말을 계속 채찍질했다. 마차는 구르는 듯이 달려갔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도 등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를 알아채고 더욱 정신없이 말을 몰았다. 만일 다시 그 검은 원숭이에게 잡힐 바에는 그 전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어떤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애추고 있었다. 스칼렛 아씨, 기다려주세요. 속력을 늦추지 않고 흔들거리는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니 빅샘이 긴 두 다리를 피스톤처럼 재빠르게 놀리면서 뒤쫓아오고 있었다. 그녀가 고삐를 당겨 속력을 늦추자 그는 곧 따라붙어 마차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 서슬에 그녀는 마차 한쪽 귀퉁이로 밀려났다. 숨을 헐떡거리는 샘의 얼굴에서는 땀과 피가 섞여 흐르고 있었다.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놈들이 상처나 입히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자기 가슴에서 얼른 피하는 것을 보자 그녀는 우도시 허리춤까지 찢어지고 풀어헤쳐진 가슴과 코르셋 끝이 드러나 보이는 것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양쪽 끝을 여미며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몹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고삐를 제게 주세요 하고 말하며 샘은 고삐를 그녀로부터 낚아채듯이 해서 빼앗았다. 자, 가자. 채찍을 휘두르자 깜짝 놀란 말은 마차를 도랑 속으로 처박을 듯한 기세로 쏜살같이 달렸다. 그 검은 원숭이 놈을 기어코 죽이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고 샘은 헐떡거렸다. 그러나 만일 놈이 아씨에게 어떤 상처라도 입혔다면 스칼렛 아씨, 제가 당장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때려 죽이고 오겠습니다. 아니, 어서 가자 하고 그녀는 계속 흐느꼈다. 프랭크가 그날 밤 그녀와 피티고모와 아이들을 멜라니의 집에다 맡겨놓고 애슐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밖으로 나갔을 때 스칼렛은 분노와 상심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어떻게 그는 이런 날 밤에 태연스럽게 정치적 모임 따위에 참석할 수가 있을까? 정치적 모임, 그녀가 습격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했을는지도 모를 만큼 혼인한 밤이 아닌가. 결국에는 프랭크의 냉정함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탓인 것이다. 웃옷을 허리까지 찢기고 흐느껴 오는 그녀를 샘이 데리고 오자 그는 짜증이 날 정도로 냉정하게 천천히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었다. 단 한 번도 그는 그녀가 울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수염을 잡아 뜯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단지 점잖게 이렇게 물었을 뿐이다. 괜찮아? 어디 다치기라도 하지 않았소? 그렇지 않으면 단지 놀라기만 한 건가? 노여움이 눈물에 뒤섞여서 그녀는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대신 샘이 앞으로 나서서 그저 놀랐을 뿐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놈들이 더 이상 나쁜 짓을 하기 전에 제가 달려갔지요. 자네는 훌륭한 친구야, 샘. 자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을 걸세. 무엇이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테라로 보내주시면 더 이상 고마울 데가 없겠습니다. 전 양키들에게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프랭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냉정히 들었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어느 날 밤 토니가 갑자기 찾아와서 그들이 집 문을 두드린 날 밤의 상황과 매우 비슷했다. 이 일은 어디까지나 남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말없이 감정에 치우치는 일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다. 가서 마차에 타고 있게. 피트를 시켜서 오늘 밤 안으로 라프앤드 레디까지 데려다주라고 할 테니까. 그곳에서 아침까지 숲속에 숨어있다가 존스보로로 떠나는 기차를 타면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해. 이봐요, 스칼렛, 울지 말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야. 다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 피티 고모님이 정신나는 약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마미, 아쉽게 포도주 한 잔을 갖다 드려. 스칼렛은 또다시 눈물이 나왔다.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믿음직스러운 위로의 말과 분개하며 복수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녀는 오히려 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러기에 항상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야단쳐주는 편이 고맙게 생각될 것 같았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모든 것을 냉정하게 생각하거나 그녀의 위험을 마치 사소한 일처럼 취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는 원래 다정하고 친절했다. 그러나 오늘 밤에 그는 무언가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고 있어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군다나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시시콜콜한 정치적 모임인 것이었다. 그가 옷을 갈아입고 오늘 밤에는 멜라니의 집에서 자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그도 그녀가 얼마나 혼이 났는가 하는 정도는 이해해 줄만 하지 않는가. 멜라니의 집에서 밤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그녀의 지친 몸이나 흥분된 신경은 구운 벽돌로 발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따뜻한 종료주로 공포심을 가라앉히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담요를 덮고 쉬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 정도는 알만하지 않은가. 만일 그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한다면 비록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밤 같은 때에는 그녀의 곁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집에 있으면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고 그녀에게 만일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자기도 살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되풀이하여 말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오늘 밤 그가 돌아와서 단둘이 있게 되면 그런 말을 하고 단단히 나무라 주리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멜라니의 집의 조그마한 거실은 프랭크와 애슐리가 외출한 후 여자들이 바느질감을 가지고 모이는 평상시의 밤과 조금도 변함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방은 난로불로 인해 따뜻했으며 재미있었다. 식탁의 불빛은 바느질감 위에 구부리고 있는 4명의 여자들 머리 위에 잔잔하게 노란빛을 던지고 있었다. 4여자의 스커트가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었으며 8개의 조그마한 발이 낮은 발판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다. 열려있는 아이들의 방문 쪽에서 웨이드와 엘라와 보우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치는 불 쪽으로 등을 돌리고 난로가의 의자에 앉아서 담배로 볼을 불룩하게 튀어나오게끔 하고는 열심히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다. 텁텁한 텁석부리 노인과 4사람의 말끔한 부인들과의 대조는 마치 흰털이 섞인 사나운 집 지키는 개와 4마리의 새끼 고양이처럼 잘 어울리지 않았다. 멜라니는 약간 노기를 띤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인 하프 악단의 최근의 분쟁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남자 합창단과 다음 연주회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의견이 엇갈린 부인 하프 악단은 그날 오후 멜라니에게 찾아와서 악단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멜라니는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겨우 그들의 결정을 연기시킬 수가 있었다고 하였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스칼렛은 부인 하프 악단이란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고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했던 무서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자세히 얘기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주면 어쩐지 자신도 약간 위로가 될 것 같았다. 게다가 자신이 얼마나 용감했던가를 자신이 직접 하는 말에 의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화제를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면 꼭 멜라니가 교묘하게 다른 사소한 이야기 쪽으로 화제를 돌려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스칼렛은 이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짜증스러웠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프랭크 같은 이기적인 심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녀가 그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온 후인데도 어쩌면 이렇게도 모두가 냉정하고 태연자약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 사람들에게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어째서 마다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해줄 호의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날 오후의 일은 그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녀를 몸서리치게 했다. 어스름한 도로 옆 숲속에서 그녀를 몰래 엿보고 있던 사납고 시커먼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그녀는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만일 빅샘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가슴을 움켜쥔 그 시커먼 손이 어떤 짓을 범했을까 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완전히 감아버렸다. 고요한 방 안에 말없이 앉아 멜라니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바느질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녀의 신경은 더욱더 날카로워졌다. 벤조의 줄이 끊어지듯이 팽 소리를 내면서 금방이라도 신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아치의 나무 깎는 소리가 이상스럽게도 귀에 거슬려서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그곳에 앉아 나무 토막을 깎고 있는 것이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다. 항상 그가 집에 있을 때에는 소파 위에 밤새도록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잠을 잤고 기다란 수염이 숨을 내쉴 때마다
공중으로 뻗칠 만큼 요란하게 코를 고는 것이 보통이었다. 멜란이나 인디아나, 도대체 그에게 나무 부스러기가 떨어지니까 마룻바닥에 종이라도 깔면 어떻겠느냐고 주의를 주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가 벌써 난로 앞에 깔개 위를 나무 조각 투성이로 만들었는데도 두 사람은 그것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치는 갑자기 불 쪽을 돌아보며 담뱃진을 불 속에다 뱉었다. 그 뱉는 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인디아나, 멜라니 그리고 피티 고모는 폭탄이라도 터진 것처럼 기겁을 해서 벌떡 일어났다. 침을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내어 뱉을 필요가 있어요? 하고 놀라서 신경이 날카로워진 인디아가 목신 소리로 야단쳤다. 평상시에는 상당히 자제력이 강한 인디아가 그러는 만큼 스칼렛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치는 그녀를 마주 흘겨보았다.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소 하고 차갑게 말하고서 또다시 침을 뱉었다. 멜라니는 눈썹을 약간 찌푸리면서 인디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께서 담배 같은 것을 피우지 않아서 나는 정말 다행이었어 하고 피티 고모가 말을 꺼내자 멜라니는 더욱 이마의 주름을 깊게 하면서 윽박지르듯이 스칼렛마저도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무섭게 말을 했다. 참 잠자코 계세요 고모님. 정말 눈치가 없으시군요. 뭐라고? 피티 고모는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놓고 감정이 무척 상해서 입을 빼물었다. 정말 오늘 밤에 모두가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너나 인디아나 너무들 신경질을 부리는구나. 그 말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멜라니는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사과하려고도 하지 않고 거칠게 바느질을 했다. 어머, 내 바느질 땀이 왜 그렇게 뜨냐. 한치 정도는 될 것 같다. 하고 피티는 다소 우쭐거리면서 말했다.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나 멜라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의 공포에만 신경이 쓰여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더란 말인가? 그렇다. 멜라니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함께 지냈던 밤과 조금도 다름없이 해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였다. 그것은 그날 오후의 사건의 논란 때문이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초조함이었다. 스칼렛은 조용히 눈치를 살피다가 문득 인디아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녀가 미움보다도 더욱 강하고 경멸이라기보다는 모욕적인 기분을 깊이 간직한 눈길로 묵묵히 무엇을 알아내려는 듯이 쳐다보았기 때문에 스칼렛은 상당히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저 여자는 마치 내 탓이라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군 하고 스칼렛은 괘씸하게 생각했다. 그 후 인디아는 아치 쪽으로 시선을 돌렸으나 이미 그에 대한 불만의 표정은 그녀의 얼굴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무엇인가 묻고 싶은 듯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디아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 대신 인디아가 하던 그대로 냉정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스칼렛 쪽을 응시하기 시작했다. 멜라니가 이야기를 계속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 안은 다시 침침한 침묵 속에 잠기고 말았다. 스칼렛은 그 침묵 속에서 창밖의 바람소리가 점점 매서워져 가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오늘 밤이 더없이 불쾌한 밤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로소 절박한 분위기를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 스스로가 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오늘 밤엔 이런 분위기가 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만큼 자신이 당황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펴보니 아치의 얼굴에도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그 텁석풀이 귀를 살쾡이처럼 반드시 세우고 있었다. 멜라니와 인디아도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있는 듯이 보였고 길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거나 잎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가 스치는 바람에 울음소리를 내거나 뒹구는 마른 잎이 잔디밭 위를 바스락거리며 구르는 소리를 낼 때마다 을에 바느질감에서 머리를 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난로 위에서 타고 있는 통나무가 탁탁 튀기기만 하여도 그들은 조용하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은 것처럼 움찔하고 일어서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화가 난 것처럼 입을 삐죽거리고 있는 피티 고모의 포동포동하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면 이 노처녀도 그녀처럼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아치와 멜라니 그리고 인디아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다람쥐처럼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인디아와 멜라니의 마음을 침묵 속에서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꾸미려고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은 바로 스칼렛의 마음에도 투영되어 그녀를 전보다도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건성건성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바늘로 엄지손가락을 찌르고 말았다. 그리고 너무나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조그맣게 소리를 지르자 그 때문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녀는 빨간 핏방울이 나올 때까지 손가락을 꽉 눌러 짜고 있었다. 난 도대체 짜증이 나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녀는 드디어 바느질감을 마룻바닥에 던지면서 말했다. 화가 나서 커다란 소리로 외치고 싶을 지경이에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프랭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외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검둥이나 뜨내기들로부터 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보호가 필요한 지금에 와서 어디로 갔다는 말이에요. 집에 있으면서 나를 돌봐주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남자들과 놀러 다니며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의 번쩍이는 시선이 인디아의 시선과 마주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인디아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창백하고 속눈썹이 없는 눈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냉담하게 스칼렛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다. 인디아, 수고스럽지 않다면 하고 그녀는 참지 못하고 마침내 가시돋친 말을 내뱉었다. 하루 종일 내내 왜 내 얼굴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지 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이 파란가요? 아니면 뭐가 묻었나요? 수고스러울 건 조금도 없어요. 얼마든지 말해줄게요. 하고 인디아는 눈을 반짝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스칼렛이 케네디 씨 같은 훌륭한 분을 무시하는 것이 매우 싫어요. 만일 당신이 인디아 하고 멜라니가 타이르듯 말참견을 했다. 멜라니는 바느질감을 움켜잡고 있었다. 만일 내 남편의 일이라면 내가 인디아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하고 스칼렛은 드디어 싸울 듯이 대들었다. 인디아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자 스칼렛은 기운이 나서 짜증스럽던 기분이 금방 사라졌다. 멜라니의 눈길이 이상해지자 인디아는 할 수 없이 입을 다물었지만 금방 증오심이 가득 찬 음성으로 말을 시작했다. 스칼렛 오하라, 당신이 보호를 받아야 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소리를 들으면 나는 속이 뒤집힐 것만 같아요. 당신은 보호받는 것 따위의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만일 그것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요즘처럼 태연하게 돌아다니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바란 듯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알지도 못하는 남자들에게 자신을 내보이고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감탄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사건만 하더라도 당신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더욱 심한 꼴을 당했어야 했어요. 인디아, 제발 조용히 하고 있어요. 하고 멜라니가 말했다. 더 말하게 그냥 내버려둬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무척 재미있는 일이군.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선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자기를 받들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딱 벗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쯤은 예사로 알 거예요. 인디아는 모욕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마른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나는 당신이 처음부터 싫었어요. 하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유선자였기 때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남들처럼 자제할 줄도 모르고 남들 같은 예절도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합심하여 서로의 조그마한 미움 같은 건 내버리고 양키들과 대항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들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신이라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들의 체면을 깎는 짓이나 하고 훌륭한 남편을 망신시키는 일이나 하고 양키와 천민들에게 우리들까지 조롱을 받게 하는 짓이나 하고 우리들의 품위를 의심받게 하는 짓 등을 해왔단 말이에요. 양키는 우리와 당신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조금도 품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당신뿐이라는 걸 판단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마치 습격해 오라는 듯이 마차를 타고 숲속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검둥이나 나쁜 백인들의 마음을 충동질시켜서 시내에 있는 조심성 있는 부인들까지도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당신은 우리 집안 남자들이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은 기어이 어머 인디아 하고 멜라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외치는 소리를 듣자 분노로 격분했던 스칼렛도 엉겁결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조용히 해요. 스칼렛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니는 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오 얘들아 하고 피티고모가 애원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뭘 모른다는 거지요? 하고 스칼렛은 일어나더니
흥분으로 굳어져 버린 인디아와 중간에서 한사코 말리고 있는 멜라니에게 정면으로 대들었다. 시끄러운 암탉들이군. 이때 아츠가 갑자기 경멸하는 듯한 어투로 말했다. 그러고는 그 말에 대꾸할 겨를도 주지 않고 백발이 섞인 머리를 흔들면서 재빨리 일어섰다. 누가 문으로 들어왔소. 윌크스 씨는 아닌 모양인데 그만들 떠드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위압하는 것 같은 당당함이 있었다. 여자들은 멍청하게 선 채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그가 방을 가로질러 문 쪽으로 갔을 때에는 그들의 얼굴에서는 노기가 사라지고 없었다. 누구세요? 찾아온 사람이 노크도 하기 전에 그런 소리쳤다. 버틀러 선장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멜라니는 이때 스커트의 후프가 기울어져 펜탈렛이 무릎까지 보일 만큼 재빠른 기세로 달려가더니 아치의 손이 손잡이를 잡기 전에 문을 열었다. 레트가 검은 소프트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세찬 바람에 케이프를 펄럭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오늘 밤만은 그전처럼 공손한 태도도 잃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으려고도 하지 않고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멜라니 이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들 어디로 갔지요? 빨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생사가 걸린 일입니다. 스칼렛과 피티는 깜짝 놀라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인디아는 여인 늙은 고양이처럼 방을 가로질러 멜라니 쪽으로 달려갔다. 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하고 인디아는 재빠르게 외쳤다. 이 사람은 스파이야. 배신자. 레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빨리요, 윌크스 부인. 아직 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멜라니는 공포 때문에 멍하니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니 대체 하고 스칼렛이 말을 꺼냈다. 입을 다무시오 하고 아치가 간단하게 그녀의 말을 막아버렸다. 멜라니 부인도 마찬가지요. 이 배신자는 썩 나가달라고 하시오. 안 돼요 아치, 안 된다고요 하고 소리치면서 멜라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치로부터 보호하려는 듯이 레트의 팔을 잡았다. 무슨 일이 생겼나요? 어떻게 당신은 아셨지요? 레트의 거무스름한 얼굴에는 분명히 초조함과 공손함이 다투고 있었다. 윌크스 부인,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목받고 있었던 거요. 단지 워낙 영리하게 굴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 겨우 무사했던 거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었냐고요? 나는 오늘 밤 술 취한 양키데이 둘과 포커를 하는 동안 무심코 놈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알게 된 것이요. 양키들은 오늘 밤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덫을 바라보고 걸어간 셈이죠. 순간 멜라니는 호되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했으나 레트의 팔이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부축했다. 말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언니를 덫에 걸리게 하려는 거예요. 하고 인디아는 레트를 흘겨보면서 외쳤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오늘 밤 양키 장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레트는 여전히 그녀는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재촉하는 듯한 눈은 멜라니의 창백해진 얼굴 위에만 머물렀다. 말하시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소? 모이는 장소가 있지요? 놀라움과 수수께끼에 휩싸여 있으면서도 스칼렛은 이때의 레트의 얼굴처럼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멜라니는 분명히 그 이외의 무언가를 그를 믿게 하는 심정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임에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를 부축하고 있던 레트의 팔에서 몸을 떼고 꼿꼿이 서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샨티타운 근처의 디케이터가를 벗어난 곳이에요. 옛날 설립한 농장의 지하실에 모여 있어요. 그 반쯤 타버린 지하실. 고맙습니다. 급히 가봐야겠소. 양키가 이리로 찾아오더라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야 해요. 그는 잠깐 사이에 몸을 날려 검은 케이프와 함께 밤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바람과 같은 그 행동에 사람들은 자갈을 걷어차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말발굽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그가 조금 전에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마저 거짓말같이 생각되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